문자를 프리즘 삼아 성장의 혼란과 깨달음을 비추고 이야기를 배삼아 아직 닿지 못한 인생의 저편으로 건너가는 시간. 이번에 나눌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심장 수술 전날 밤,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 잠시 들렀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시댁 식구들이 축배를 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사인 남편이 내일 수술은 완벽하게 준비해뒀대. 그의 유산 500억은 전부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말은 정말 통쾌했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심장 수술을 받는 날이다. 서연우 씨, 괜찮으세요? 김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어깨를 붙잡았다.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무서워서요. 거짓말이었다. 내가 두려운 것은 수술 자체가 아니었다. 3개월 전 건강검진, 남편 박시준이 내 심장 초음파 결과지를 들고 있던 그 순간 늘 다정하기만 하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서울에서 가장 젊은 아산병원 심장외과 부교수이자 내 남편, 그리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연우야, 당장 수술해야 해. 그때 그의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승모판 탈출증의 중증 폐쇄 부전이야. 언제 신부전이 올지 몰라. 그리고 지금 병원 복도에 창백한 불빛 아래 서 있자니 문득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을 입고 왔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평범한 자개 목걸이. 부모님이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후 내게 남겨진 몇 안 되는 유품 중 하나였다. 집에 가서 물건 좀 가지고 올게요. 내가 김 간호사에게 말했다. 2시간 안에 돌아올게요. 하지만 박 교수님께서 절대 안정하라고. 2시간이면 충분해요. 나는 생각보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밤의 도시는 불빛으로 아득했다. 택시 안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내 생각은 7년 전 연세대학교 교정에서의 첫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의대 수석 박시준과 국문과였던 나. 마치 로맨스 드라마 같은 조합이었다. 그는 거의 자기적일 만큼 낭만적으로 내게 다가왔다. 매일 한 통씩 손으로 쓴 편지를 건넸고 내가 꼭 지나가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심지어 나를 위해 해외 연수 기회까지 포기했다. 네가 내 미래보다 더 중요하니까. 청혼할 때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내 마음이 아플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었던 때였을 것이다. 택시가 한남동의 고급 빌라 앞에 멈췄을 때 나는 잠시 멍해졌다. 집 전체가 대낮처럼 환했고 마당에는 차들이 가득했다. 시아버지의 제네시스 G90, 시누이의 아우디 A7, 그리고 몇 대의 낯선 외제차까지. 내일 수술을 위해 온 가족이 일찍 잠자리에 들 거라 하지 않았던가. 나는 잠기지 않은 마당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무언가 불길한 직감이 나를 정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끌었다. 거실 통유리창 틈으로 샴페인 타워가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이고 식탁 위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한우구이와 대게, 전복 요리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다. 내일의 승리를 위하여 건배. 시아버지 박만호의 우렁찬 목소리가 유리를 뚫고 들려왔다. 그 순간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그 애가 갑자기 돌아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시어머니 김영숙이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의 흥분은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내 남편 박시준. 오늘 밤 병원에서 당직을 선다고 했던 그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다. 내가 직접 그의 약을 챙겼어요. 내일 수술 때까지 푹 잘 만큼 충분히 넣었으니까. 그리고 갯날 너무 믿어요.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해가 네모라고 해도 믿을걸요. 날카로운 비웃음 소리가 내 고막을 찔렀다. 오빠, 근데 내일 수술 정말 문제 없는 거 맞지? 시누이 박미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모든 건 계획대로야. 박시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평소 다정하던 남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마취과 의사도 우리 사람이야.
수술 중에 약간의 사고가 발생할 거고 안타깝게도 제 사랑하는 아내는 수술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발표하면 끝이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벽을 붙잡고 버텼다. 500억, 자그마치 500억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시준아, 네가 이 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짰구나. 처음에 걔를 쫓아다니라고 한 게 내 평생 가장 잘한 결정이다. 그의 부모도 참 절묘한 때에 죽어줬지. 시어머니의 교활한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 많은 유산을 남기고 다른 친척도 없으니 전부 우리 시준이 차지가 됐잖아. 그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것이 맨날 사랑 타령하는 소설이나 쓰고 있으니. 박시준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현실에서 사랑이란 결국 잘 설계된 거래일 뿐이죠. 나는 피맛이 날 때까지 아래 십수를 세게 깨물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막대한 유산, 그들이 당했던 비행기 사고, 그때 박시준은 마침 항공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기능을 켰다. 렌즈를 창문 안의 광란의 파티에 맞췄다. 증거가 필요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 참, 지아는 왜 안 왔어? 시어머니가 문득 물었다. 임신 중이라 이런 자리는 좀 그렇대요. 박시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내일 모든 게 끝나면 당당하게 지아랑 함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아이도 온전한 가정을 갖게 될 거고. 지희야, 윤지희야. 그 목소리를 안다. 병원 약제과의 윤지아 부팀장, 박시준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유능한 후배. 3개월 전 내게 새로운 약을 처방하고 조제해준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억지로 촬영을 계속했다. 충분한 증거를 녹화한 뒤 소리 없이 마당을 빠져나왔다. 택시에 다시 올라탔을 때 나는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걱정스럽게 쳐다봤다. 나는 손을 저었다. 병원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차창 밖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내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렸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박시준이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나의 무덤을 파고 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너희가 놓친 게 하나 있어. 나는 속으로 냉소하며 어머니의 자개 목걸이를 꽉 쥐었다. 나 서연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는 양이 아니야. 스마트폰을 꺼내 7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지원아, 나야.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했다. 내 도움이 필요해. 전화를 끊고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다. 부모님이 생전에 나를 위해 지정해 두신 개인 변호사이자 유산 신탁 집행인이었다. 김 변호사님, 제 명의의 모든 자산을 즉시 동결해 주세요. 네, 박시준과의 공동명의 계좌를 포함해서요. 나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아산병원 강 원장님께 연락해 주세요. 맞습니다. 심장외과의 최고 권위자이신 분요. 내일 수술, 집도일을 바꿔야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내일 수술대 위에서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드라마의 감독은 바로 나다. 수술실의 조명이 눈부시게 하얘 눈을 가늘게 떴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천장에 타일 개수를 세며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다. 오늘은 목숨을 거는 날이었다. 말 그대로. 혈압 120에 80, 심박수 72, 모든 게 정상입니다. 마취과 의사의 목소리가 마스크 뒤에서 들려왔다. 그가 나를 내려다볼 때 그의 눈빛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동료애가 서려 있었다. 나는 거의 보이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 원장님이 직접 섭외한 마취과 전문의 한 선생이었다. 박시준과 악연이 있다고 했다. 적의 적은 이 순간 나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서연우 씨. 한 선생이 링거 속도를 조절하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분께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술은 아주 순조로울 거예요. 나는
이것이 혹시 모를 도청 장치를 향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박시준은 이 병원 의사로서 수술실에 무슨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어젯밤 집을 나온 후 나는 밤새 부모님의 절친이었던 강 원장님께 연락해 수술팀 전체를 교체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나지막이 대답하며 동시에 손가락으로 수술 동의서 위를 가볍게 두드려 모스 부호를 보냈다. 녹음은 한 선생이 눈치채지 못하게 고개를 까딱했다. 좋아. 수술실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대화는 증거가 될 것이다. 전신 마취 시작합니다. 집도애인 강 원장님이 선언했다. 차가운 약물이 정맥으로 흘러들어왔다. 나는 한 선생이 미리 알려준 대로 서서히 의식을 잃는 척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호흡이 느려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별히 조제된 마취제 덕분에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기묘한 각성 상태에 있었다. 반응만 할 수 없을 뿐 이것이 내가 치밀하게 설계한 함정의 첫 단계였다. 환자 마취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한 선생이 공식적으로 보고했다. 수술 칼이 피부를 가르는 감촉이 선명하게 느껴졌지만 통증은 없었다. 강 원장님이 조수에게 작게 지시하는 소리, 의료기구가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들렸다. 박 교수님께서 방금 문자로 상황 물어보시네요. 한 간호사가 작게 말했다. 내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모니터에서 즉시 경고음이 울렸다. 혈압 상승, 마취 초기 반응일 수 있습니다. 진정제 용량 늘리겠습니다. 한 선생이 능숙하게 내 감정의 동요를 덮어주었다. 관자놀이에서 식은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고 간호사가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박시준은 역시나 수술 과정을 감시하고 있었다. 내 유산을 받을 생각에 좀이 쑤시는 모양이었다. 생각은 3년 전 부모님이 막 돌아가셨을 때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 비행기 사고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앗아갔고 500억 원의 유산을 남겼다. 당시 박시준은 더할 나위 없이 자상했다. 모든 법적, 재정적 절차를 자기가 맡겠다고 나섰다. 넌 너무 슬퍼하고 있잖아. 이런 자질구레한 일은 내게 맡겨.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전부 처리할게. 나는 그때 감동해서 어쩔 줄 몰랐다. 지금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그는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을까? 나를 쫓아다니던 그 낭만적인 행동들이 전부 이 유산 때문이었을까?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시종일관 깨어있는 상태로 의사들의 전문적인 대화를 듣고 내 심장이 복구되는 과정을 느꼈다. 마지막 봉합이 끝났을 때 강 원장님이 길게 숨을 내쉬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승모판은 완벽하게 복원됐고 회복 후에는 심장 기능이 90% 이상 돌아올 겁니다. 박 교수님께 알려드릴까요? 간호사가 물었다. 물론이지. 강 원장님은 평소와 같은 어조로 말했다. 아내분께서 아주 강인하시고 수술도 매우 순조로웠다고 전하게. 나는 박시준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표정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어젯밤 그는 내가 수술대 위에서 죽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던가. 그 생각에 차가운 쾌감이 온몸을 스쳤다. 수술실에서 나올 때 나는 일부러 눈꺼풀을 떨며 마취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연기했다. 연우야. 박시준이 즉시 이동 침대 옆으로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축축하고 차가웠지만 눈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건조했다. 나는 이 미세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다. 진정한 걱정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손에 땀이 나게 하지만 동시에 눈물샘 분비를 촉진한다. 심장외과 의사인 그가 이걸 모를 리 없었다. 시준 씨. 나는 일부러 발음을 뭉개며 그를 불렀다. 나 여기 있어. 여보. 박시준이 허리를 숙여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는 옅은 커피 향과 소독약 냄새만 났다. 샴페인 향은 한 점도 없었다. 어젯밤 광란의 흔적을 말끔히 지운 것이 분명했다. 아기? 우리 아기? 나는 그의 반응을 살피며 간헐적으로 말했다. 그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고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내 손을 아프게 움켜쥐었다. 무슨 아기?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가 이내 다시 낮아졌다. 연우야, 아직 마취가 덜 깼구나. 헛소리하면 안 돼. 역시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어젯밤 들었던 지아의 임신은 사실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운 척 미간을 찌푸린 뒤 눈을 감았다. 간호사가 나를 중환자실로 옮기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 중환자실의 불빛은 한결 부드러웠다. 방 안에 나와 간호사 한 명만 남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살짝 눈을 떴다. 지원. 나는 힘겹게 그 이름을 내뱉었다. 간호사가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다. 몇 분 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익숙한 샤넬 넘버 향수 냄새가 풍겨왔다. 눈을 뜨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모두 나가주세요. 전 환자 친구이자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신경반사 검사를 단독 해야겠어요. 단호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즉시 눈을 떴다. 내 친구 최지원, 그녀의 갸름하고 세련된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가득했다. 오늘은 화장도 하지 않아 다크서클이 선명했다. 꼬박밤을 새운 모양이었다. 너 정말 미쳤구나.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내 전화 받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강 원장님이 확인해주지 않았으면 네가 마취 전에 헛것을 본 줄 알았을 거야. 나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삽관 때문에 입가가 아팠다. 뭘 알아냈어?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이 흰가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 다 있어. 내 남편, 아니 그 인간 쓰레기, 지난 6개월 동안 심장수술 합병증 관련 논문을 엄청나게 찾아봤더라. 특히 인위적으로 폐색전증을 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숨을 멈췄다. 폐색전증은 우리 어머니 쪽 가족력에 있는 병이었다. 부모님 비행기 사고 부검보고서에도 언급된 내용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도 있어. 지원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윤지야, 걔 평범한 약사가 아니었어. 박시준 의대 후배인데 둘이 사귀다가 헤어졌대. 근데 3개월 전 딱 네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지방 국립대병원에서 여기로 옮겨왔어. 나는 눈을 감고 정보를 정리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나의 심장병, 특별히 조제된 약물, 수술 중의 사고.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극이었다. 그리고 지원이 잠시 망설였다. 박시준 재무기록을 조회해봤는데 지난 2년 동안 고액 생명보험 5개를 가입했더라. 수혜자는 전부 자기 자신으로. 얼마인데?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총 120억 원. 나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500억 유산도 모자라 보험금까지 다 빨아먹을 작정이었구나. 박시준의 탐욕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네가 해줘야 할 일이 있어. 나는 지원의 손을 잡았다. 김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프로젝트 피닉스를 가동해달라고 해. 지원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야? 그건 내 부모님이 남기신 최후의 비상계획이잖아. 확실해. 내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윤지아를 감시할 사람을 붙여줘. 임신했다면 분명히 어떤 행동을 할 거야. 지원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머니에서 새 스마트폰을 꺼내 내 베개 밑에 넣어주었다. 이걸로 연락해. 4명이나 4명의로 등록 안 된 깨끗한 폰이야. 그녀가 막 떠나려 할 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눈을 감고 허약한 상태로 돌아갔다. 문이 열리고 박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최지원 선생, 연우는 좀 어떻습니까? 수술은 성공적이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어떤 충격도 받으면 안 됩니다. 지원의 어조는 전문적이고 차가웠다. 물론이죠. 저도 의사인데 잘합니다. 박시준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이 내 이마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제가 직접 돌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떠난 후 나는 조용히 손을 베개 밑으로 뻗어 차가운 스마트폰을 만졌다. 화면에는 이미 김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 한 통이 와 있었다. 모든 자산 동결 완료. 공동명의 계좌 포함. 박시준 씨,
오늘 아침 5천만 원 이체 시도했으나 실패. 경계심을 갖기 시작한 듯 피닉스 프로젝트 1단계 가동 완료. 나는 문자를 삭제하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박시준은 자기가 체스판의 주인인 줄 알겠지만 판은 이미 뒤집혔다. 중환자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마치 땅에 떨어진 별들 같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박시준이 나타나 다정함으로 짠 그물로 추락하는 나를 받아주기 전까지는 이제 그 그물은 올가미가 되었고 줄을 쥔 사람은 바뀌어야 했다. 모니터의 심박 그래프는 평온하고 힘찼다. 그가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내 심장은 새로 봉합된 판막의 도움으로 강하게 뛰고 있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블라인드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병상 위에 줄무늬 그림자를 드리웠다. 7번째 빗줄기를 셀 때쯤 병실 문이 열렸다. 눈을 뜨지 않아도 소독약 냄새와 섞인 아르마니 남성 향수 냄새가 누구인지 알려주었다. 연우야, 오늘 좀 어때? 박시준의 목소리는 꿀이 떨어질 듯 다정했다. 그의 손이 부드럽게 내 이마를 짚으며 체온을 재는 척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일부러 몇 초간 초점을 흐릿하게 한 뒤 힘겹게 그의 얼굴에 시선을 맞췄다. 많이 좋아졌어. 한 글자, 한 글자, 온 힘을 다하는 것처럼 끊어 말했다. 사실 수술 5일째인 나는 이미 침대에서 내려와 걸을 수 있었다. 물론 간호사 교대 시간에 모든 CCTV를 피해 몰래하는 재활 훈련이었지만 낮 동안 나는 여전히 언제 숨이 넘어갈지 모르는 허약한 환자였다. 박시준의 눈띠에 스쳐 지나가는 초조함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초조함은 곧 걱정으로 바뀌었다.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아주 좋대. 일주일만 더 지켜보고 집에 가도 된대. 그가 물 한 잔을 따라 내 머리를 받치고 마시게 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 미연이도 와보고 싶어 했는데 사람 많으면 네가 쉴 수 없을까 봐 내가 말렸어. 부모님이라.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러 오고 싶었겠지. 그날 밤 그들이 축배를 들던 모습은 수술 자국보다 더 깊게 내 뇌리에 새겨져 있었다. 아니, 괜찮아. 나는 일부러 물을 입가로 조금 흘렸다. 그가 허둥지둥 티슈로 닦아주는 모습을 지켜봤다. 당신만 옆에 있으면 돼. 이 말이 그를 기쁘게 한 모양이었다. 박시준의 입꼬리가 올라가며 눈가에 주름이 펴졌다. 한때는 그것이 다정한 미소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계산이 숨어 있는지 보였다. 아, 맞다.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서류 가방에서 폴더를 하나 꺼냈다. 이거 보험이랑 병원 서류인데 서명 좀 해줘야 해. 간단한 거야. 몇 군데만 서명하면 돼. 내 손끝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떨렸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지금? 나는 눈을 깜박이며 혼란스럽고 피곤한 척했다. 잘 안 보여. 내가 읽어줄게. 그가 조급하게 서류를 펼치려다 다시 자신을 억제했다. 그냥 일반적인 조항들이야. 수술비 정산이랑 보험금 청구 절차 확인하는 거. 나는 맨 윗페이지의 제목을 훑어보았다. 재산위임 동의서. 작은 글씨로 된 조항들은 그의 손가락에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다. 이 서류, 김 변호사님이 보여준 사례에서 본 적이 있었다. 서명하는 순간 나는 내 모든 자산 처분권을 그에게 넘기게 되는 것이었다. 나는 힘없이 손을 뻗었다. 그리고 펜에 닿기 직전 일부러 팔을 떨어뜨리고 고개를 옆으로 떨구며 눈을 감았다. 연우야, 연우야. 박시준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걱정 때문이 아니라 다 된 밥에 재가 뿌려질까봐 두려워서였다. 나는 눈꺼풀을 몇 번 떨다가 가늘게 실눈을 떴다. 미안. 갑자기 너무 피곤해서. 그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나중에 정신 좀 들면 그때 하자. 폴더는 거칠게 서류 가방 안으로 처박혔고 지퍼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냈다. 박시준이 회진을 핑계로 나간 후 나는 베개 밑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지원이가 막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 촬영 성공. 오늘 오후 3시 2번동 옥상.
나는 문자를 삭제하고 창밖을 보았다. 3월의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다. 병원 잔디밭에서는 몇몇 환자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그중 사복을 입은 한 남녀는 지원이가 고용한 사설탐정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김 변호사님이었다. 계획대로 유동 자산의 50%를 해외 계좌로 이전 완료. 박시준 씨, 오늘 공동명의 계좌 사용 재차 시도했으나 실패. 은행 지점장에게 원인 문의함. 나는 확인이라고 답장을 보내고 폰을 베개 깊숙이 밀어넣었다. 박시준의 실체를 알게 된 후 나는 부모님이 남기신 프로젝트 피닉스를 가동했다. 비밀 계좌, 법적 대응책, 비상 연락망을 포함한 완벽한 재정 비상 계획이었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나는 재빨리 허약한 상태로 돌아갔다. 들어온 사람은 수간호사였다. 그녀는 약 수레를 밀고 있었다. 서연우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녀는 상냥하게 말하며 약 몇 알을 작은 컵에 담았다. 나는 하얀 약들을 빤히 쳐다봤다. 문득 임신한 약사 윤지아가 떠올랐다. 이 약들도 그녀의 손을 거쳤을까? 또 다른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약 처방전 좀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조용히 부탁했다. 수간호사는 흔쾌히 처방전을 보여주었다. 빠르게 훑어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서명란에 선명하게 적힌 윤지아라는 두 글자. 내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다. 오늘 장 약사님 아니에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장 약사님은 휴가 가셨어요. 윤 부팀장님이 대신 근무하세요. 수간호사가 물컵을 건네며 말했다. 윤 부팀장님 아세요? 시준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나는 약을 삼키며 몰래 하나를 혀 밑에 숨겼다. 아주 유능하다고. 수간호사가 웃었다. 네, 젊고 능력 있죠. 듣자 하니 남편분이랑 대학 동문이라던데요. 수간호사가 나간 후 나는 즉시 혀 밑에 약을 뱉어 티슈에 싸서 환자복 주머니에 넣었다. 지원이라면 누구에게 성분 분석을 의뢰해야 할지 알 것이다. 저녁 무렵 박시준이 포장 음식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살갑게 병상 테이블을 펴주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소공동 전복죽이야. 내가 특별히 가서 사왔어. 그는 한 숟가락을 시켜 내 입가로 가져왔다. 나는 역겨움을 참고 입을 벌렸다. 한때 가장 좋아했던 가게의 죽이 이제는 배신감으로 가득 찬 맛이었다. 대학 시절 내가 무심코 이 집 죽을 좋아한다고 말하자 박시준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줄을 서서 죽을 사와 내 기숙사 앞에서 기다렸다. 그때 나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저비용 고효율의 투자였을 뿐이다. 아, 맞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다음 주에 국제적인 전문가가 우리 병원에 와서 교류회가 있는데 그분께 내 진료를 한번 부탁해볼까 해. 심장 분야의 최고 권위자거든. 정말 드문 기회야. 내 입가에 있던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눈을 들어 그의 눈에 스치는 계산적인 빛을 포착했다. 진료일까? 아니면 내 죽음을 앞당기기 위한 수단일까? 좋아.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알아서 해. 박시준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내게 죽을 몇 숟가락 더 떠먹여 주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참, 내 부모님 유산 서류들은 어디에 뒀어? 그 등기부등본이랑 주식 증서 같은 것들. 혹시라도 필요할 때가 있을까봐.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구나. 금고에.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근데 비밀번호가 잘 기억이 안 나. 몸 좀 좋아지면.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재빨리 원래대로 돌아왔다. 급한 거 아니야. 몸조리나 잘해. 바로 그때 베개 밑에 폰이 진동했다. 박시준이 즉시 소리가 난 곳을 경계하며 쳐다봤다. 무슨 소리지? 전동 침대요. 나는 침대 머리맡에 컨트롤러를 가리켰다. 아까 간호사님이 조절하셨어요.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결국 파고들기를 포기했다.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재빨리 메시지를 확인했다. 지원이가 보낸 사진이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키스하는 박시준과 윤지아. 눈에 띄게 부른 윤지아의 배를 클로즈업한 사진. 그리고 둘이 서류를 교환하는 연속 사진. 마지막 사진은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류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다. 태아 유전자 검사 보고서. 결론 부분은 손가락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화장실 물소리가 멎었다. 나는 즉시 화면을 잠갔다. 박시준이 나왔을 때 나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었다. 무슨 생각해? 그가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최대한 공허하고 의존적인 눈빛을 보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국문과 신입생 모집 때 네가 벚꽃나무 아래서 책 읽고 있었잖아. 기억력도 좋네.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당연히 기억할 것이다. 그 우연한 만남은 그가 치밀하게 계획한 시작점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나는 더 많은 것을 알았다. 사설탐정의 조사에 따르면 그 벚꽃나무 아래의 첫 만남 전에 박시준은 이미 학생의 서류를 통해 내 가정 환경을 조사했다. 우리가 우연히 둘 다 좋아했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는 그가 미리 공부한 결과물이었다. 심지어 나중에 내 목숨을 구해줬던 그 사고, 도서관 높은 곳에서 떨어지던 두꺼운 사전, 또 그가 후배를 시켜 조작한 것이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은 거짓으로 쌓아 올린 무덤이었다. 몸 좋아지면 우리 모교에 다시 가보자. 박시준이 다정하게 말하며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이제 좀 쉬어. 그가 내 이마에 키스하려 몸을 숙였다. 나는 티나지 않게 고개를 돌리며 기침하는 척했다. 그의 입술은 내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을 뿐이다. 따뜻한 물 좀 가져다 줄게. 그는 약간 어색하게 일어섰다. 그가 등을 돌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틈을 타 나는 재빨리 이불 밑에 숨겨둔 폰을 동영상 모드로 바꾸고 그의 뒷모습을 향했다. 그가 돌아섰을 때 나는 이미 허약한 상태로 돌아와 있었다. 고마워. 나는 그가 건넨 물을 조금씩 마시다가 갑자기 컵을 실수로 엎질렀다. 물이 침대 시트를 적셨다. 미안. 내가 너무 멍청해서. 나는 당황한 척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아니야. 박시준이 짜증스럽게 호출벨을 눌렀다. 간호사가 달려왔을 때 그는 이미 자상한 남편의 가면을 다시 쓰고 있었다. 시트 좀 갈아주시겠어요? 제 아내가 물을 좀 쏟아서요. 간호사는 선하게 웃었다. 박 교수님, 사모님께 정말 잘하시네요. 나는 고개를 숙여 눈 속에 냉소를 감췄다. 그래, 내 목숨을 원할 만큼 잘하지.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박시준은 시계를 보았다. 나 회의에 좀 다녀와야겠어. 이따 다시 올게.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즉시 폰을 꺼내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다. 물을 엎지르는 혼란 속에서 나는 그의 서류 가방에서 살짝 삐져나온 서류 한 귀퉁이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태아 유전자 검사 보고서의 완전한 사본과 친자 관계 확인이라는 선명한 결론 문구까지 나는 영상을 저장하고 암호화된 클라우드로 전송했다. 그리고 지원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지아의 모든 자료가 필요해. 특히 박시준과의 관계, 타임라인까지 이미 알아냈어. 지원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다. 충격적인 소식이야. 걔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게 아니었어. 계속 만나고 있었대. 박시준이 너한테 접근할 때 그냥 헤어진 척 연기한 거였어. 나는 폰을 꽉 쥐었다. 가슴에 수술 흉터가 희미하게 아파왔다. 처음부터 나는 그들의 공모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더 최악인 건 지원이 말을 이었다. 윤지아의 전 직장 상사가 작년에 사고로 죽었대. 약물 알레르기. 근데 그때 약을 조제한 약사가 바로 윤지아였어. 나는 숨을 멈췄다. 유가족은 의심 안 했어? 유가족은 갑자기 캐나다로 이민 가버렸어. 아주 급하게.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들 계좌에 출처 불명의 거액이 입금됐더라고. 창밖의 석양이 병실 전체를 핏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저 붉은 해를 보며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게임은 내가 진실을 발견한 순간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7년 전 그 벚꽃이 흩날리던 오후에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수를 둘 차례는 나였다. 지원아,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 사망한 상사의 유가족에게 연락 좀 해줘. 박시준에게 알려줄 때가 된 것 같아. 모든 사냥감이 순순히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걸. 병원의 복도는 언제나 소독약 냄새로 가득하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있었다. 박시준이 나를 밀며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 이것은 그가 최근 추가한 일정이었다. 일주일에 2번씩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며 면밀히 관찰하겠다는 명목이었다. 오늘 기분은 좀 어때? 그가 내 귓가에 몸을 숙여 물었다. 그의 숨결이 귓불을 스쳤다. 예전에는 이런 친밀함이 심장을 뛰게 했지만 이제는 속이 울렁거릴 뿐이었다. 많이 좋아졌어. 나는 일부러 음절을 길게 느리며 깃털처럼 가벼운 목소리를 냈다. 밖에 나오니 정말 좋다. 사실 나는 이미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을 정도였다. 지난 2주간의 비밀 재활 훈련으로 체력은 70%까지 회복되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식사도 남의 도움이 필요한 허약한 심장 수술 환자였다. 휠체어가 약제과를 지날 때 나는 살짝 몸을 일으켰다. 잠깐만요. 나는 투명 유리 너머의 조제실을 가리켰다. 저분 윤 부팀장님 아니에요? 박시준의 손가락이 내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가 재빨리 힘을 풀었다. 유리 너머로 윤지아가 약 처방전을 확인하고 있었다. 흰 가운을 입었지만 눈에 띄게 부른 배는 가려지지 않았다. 맞네. 기억력도 좋아라.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한 옥타브 높아졌다. 나는 그의 반응을 몰래 살폈다. 목을대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왼손으로는 무의식적으로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박시준이 긴장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이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다. 임신하셨네요. 나는 방금 발견한 척 눈을 크게 떴다. 지난번엔 몰랐는데. 박시준의 호흡이 눈에 띄게 가빠졌다. 듣자 하니 6개월 다 되어 간대. 그는 휠체어를 미는 속도를 높였다. 우리 서둘러야겠다. 초음파 검사 십시 예약인데 나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남편분도 의사이신가 봐요? 나는 천진하게 물었다. 휠체어가 갑자기 멈춰섰다. 박시준이 내 앞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내 두 손을 잡았다. 연우야, 내 말 들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병원 안에 윤 부팀장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좀 있어. 절대 믿으면 안 돼. 남편은 해외에서 일해서 거의 못 들어온대. 나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얼마나 서투른 거짓말인가. 기본 설정조차 제대로 짜지 못하다니. 나는 고개를 숙여 눈 속에 비웃음을 감췄다. 그냥 혼자 힘들어 보여서요. 박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다. 그는 계속해서 휠체어를 밀었다. 그래, 쉽지 않지. 그의 말투가 한결 가벼워졌다. 참,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대. 기쁘지? 기뻐.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었다. 김 변호사님은 이미 부모님이 남기신 세 채의 부동산을 비밀리에 해외 법인 명의로 이전했다. 가족 기업의 지분은 여러 단계를 거쳐 다시 내 통제하에 들어왔다. 심지어 그 500억 예금도 7개국의 다른 계좌로 분산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박시준은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초음파 검사는 평소와 같이 정상이었다. 병실로 돌아온 후 박시준이 전화를 한 통 받더니 얼굴색이 변했다. 무슨 일이야? 내가 힘없이 물었다. 아니야, 과에 작은 문제가 좀 생겨서. 그는 억지로 웃었지만 눈 속의 초조함은 감추지 못했다. 내가 가서 처리해야 할 것 같아. 이따 다시 올게. 그는 서둘러 나가면서 흰 가운도 벗는 것을 잊었다. 나는 즉시 베개 밑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지원이에게서 메시지가 수십 개 와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랬다. 그가 알아챘어. 공동명의 계좌 동결된 거. 나는 입가에 냉소를 띄었다. 드디어 눈치챘구나. 나의 다정한 남편. 폰이 진동했다. 김 변호사님의 전화였다.
나는 재빨리 받았다. 박시준 씨가 방금 은행에 다녀갔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한바탕 소란을 피웠지만 지점장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둘러댔습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한 일시적인 동결이라고요. 그가 믿었나요? 일단은요. 김 변호사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내일 반드시 동결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신의 요양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요. 나는 비웃었다. 얼마나 자상한 남편인가. 핑계조차 완벽하게 찾아내다니. 비계획대로 진행해주세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 계좌 동결을 풀어주되 2천만 원만 남겨두세요. 나머지는 계속 동결 상태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봄 햇살이 병원 잔디밭에 쏟아지고 있었다. 몇몇 환자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그중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성이 내 창문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최지원. 그녀는 거의 보이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가 윤지아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얻기 위해 사설 탐정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알았다.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나는 황급히 누웠지만 들어온 사람은 박시준이 아니었다. 약 수레를 민 젊은 간호사였다. 서연우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녀는 상냥하게 웃으며 약 몇 알을 작은 컵에 담았다. 나는 그 약들을 빤히 쳐다봤다. 하얀 원형은 진통제, 파란 타원형은 심장약,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홍색 약 한 알이 있었다. 새로운 약인가요? 나는 분홍색 약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 이건 윤 부팀장님이 새로 추가하신 비타민이에요. 간호사가 설명했다.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된대요. 윤지아가 추가한 약. 내 마음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나는 물컵을 받아 약을 삼키는 척하며 실제로는 분홍색 약을 혀 밑에 숨겼다. 간호사가 떠난 후 나는 즉시 약을 뱉어 티슈에 싸서 서랍에 넣었다. 이것은 내가 몰래 남겨둔 세 번째 특별한 약이었다. 서랍 안에는 지난 2주간 윤지아가 특별히 추가한 다른 색깔의 약 2알이 더 있었다. 지원이는 이미 앞선 약들을 몰래 가져가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나는 침대에 다시 누워 7년 전을 회상했다. 그때 나는 막 부모님을 잃고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박시준은 내 삶에 나타나 어둠 속으로 빛 한 줄기를 비춰주는 것 같았다. 그는 나의 모든 취향을 기억했고 언제 나를 안아줘야 할지 알았으며 심지어 내가 어느 카페에서 글을 쓸지 예측하기도 했다. 우린 정말 잘 통해.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바보처럼 그 말을 믿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우연은 치밀하게 계획된 감시의 결과였다. 사설탐정은 박시준이 나의 일상과 습관을 조사하기 위해 다른 사설탐정을 고용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심지어 그 영웅적인 구출극, 내가 골목에서 취객에게 희롱당할 때 그가 우연히 나타나 구해준 일, 또 그가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 연기한 것이었다. 폰이 진동하며 내 회상을 끊었다. 지원이가 보낸 성분 분석 결과였다. 분홍색 약, 미소프로스톨 성분 포함, 유산 유도제. 그들이 널 유산시키려 하고 있어.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유산? 하지만 나는 임신하지 않았다.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나를 덮쳤다. 그들은 유산을 시키려는 게 아니었다. 대량 출혈을 유발하려는 것이었다. 심장 수술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대량 출혈. 그것은 바로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배 위에 올렸다. 이게 같은 남녀는 내 돈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다. 문이 다시 열리고 박시준이 들어왔다. 얼굴이 어두웠다. 나는 재빨리 허약한 상태로 돌아갔다. 계좌 문제는 해결됐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알아차렸다. 아, 요양비 말이야. 해결됐어. 그는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연우야, 너랑 상의할 게 있는데? 왔구나. 나는 눈을 깜박이며 순진하고 무지한 척했다. 무슨 일인데? 퇴원하면 전문 요양원에 가서 좀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손등을 부드럽게 문질렀다.
실버캐슬 요양병원. 내가 알아봤는데 환경도 최고고 최고의 심장 재활 전문가들도 있대. 실버캐슬 요양병원. 나는 냉소를 터뜨릴 뻔했다. 그곳은 부호들의 종착역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몇몇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연사했다. 지원이가 예전에 그곳의 비리를 취재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난 집에 가고 싶은데 나는 아래 십수를 깨물며 두려운 척했다. 내 말 들어.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널 위해서야. 그리고 그가 내 귓가에 다가왔다. 윤 부팀장님이 마침 거기서 겸직하고 있어서 널 특별히 돌봐줄 수 있대. 온몸이 차가워졌다. 이것은 나를 제 손으로 죽음의 길로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좋아. 나는 고개를 숙여 순종적인 척했다. 당신이 결정해. 박시준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착하네. 내일 가서 수속 밟을게. 그가 떠난 후 나는 즉시 지원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실버캐슬 요양병원과 윤지아의 관계를 알아봐줘. 최대한 빨리. 답장은 금방 왔다. 조사 완료. 윤지아, 그 병원 주주 중 한 명이야. 유령 회사를 통해 지분 20% 보유. 박시준이 지난주에 그 회사로 5억 원 송금함.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계획된 살인 계획이었다. 깊은 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다. 사설 탐정이 이틀 전에 가져다 준 것이었다. 안에는 박시준과 윤지아의 완전한 자료가 들어있었다. 그들의 끊이지 않았던 불륜의 증거와 윤지아의 전 직장 상사의 부검 보고서. 보고서에는 사인이 약물 알레르기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당시 당직 의사가 바로 박시준이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가 거의 숨이 멎을 뻔했다. 유가족이 갑자기 소송을 취하한다는 합의서. 서명 날짜는 익명의 기부금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똑같은 수법, 똑같은 패턴. 박시준과 윤지아는 상습범이었다. 창밖에서 번개가 치고 곧이어 천둥 소리가 울렸다. 폭풍우가 오려나 보다. 내 마음속의 폭풍처럼. 나는 자료를 잘 숨기고 침대로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내일이면 그 요양원으로 가야 한다. 계획을 서둘러야 했다.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김 변호사님의 메시지였다. 모든 자산 이전 완료. 당신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일 계획대로 실행이라고 답장했다. 폰을 내려놓고 베개 밑에 다른 폰을 만졌다. 녹음 전용 폰이었다. 지난 2주간 나는 박시준이 서명을 재촉하는 부분을 포함해 모든 의심스러운 대화를 녹음해 두었다. 다만 가장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부족했다. 폭풍우가 창문을 두드렸다. 문득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들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한다면 차라리 그 계획에 편승하는 것은 어떨까. 나는 폰을 들어 지원이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2단계 준비해. 그들이 계획에 성공했다고 믿게 만들 거야. 그리고 기록을 삭제하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 게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박시준은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냥감은 이미 자리를 바꿨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창밖의 번개가 다시 방 안을 비쳤다. 그 순간의 강한 빛 속에서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한 눈빛. 입가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우산을 준비해 두었다. 실버캐슬 요양병원의 철문이 등 뒤에서 천천히 닫히며 묵직한 소리를 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무릎에 베이지색 담요를 덮고 있었다. 박시준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며 굳이 덮어준 것이었다. 사실 나는 이 색을 싫어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몰랐다. 아니,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실버캐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가 상냥하게 웃으며 내 휠체어를 밀었다. 저는 환자분의 전담 간병인 김민지입니다. 박 교수님께서 환자분 상태에 대해 자세히 인계해 주셨어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주위를 훑어보았다. 넓은 로비는 베이지색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벽에는 평화로운 풍경화 몇 점이 걸려 있었다. 구석의 분수에서는 부드러운 물소리가 났다. 겉보기에는 최고급 요양병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내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곳이었다. 연우야, 여기 환경 괜찮지? 박시준이 내 옆에서 걸으며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특별히 남향방으로 골랐어. 햇볕이 잘 들거든. 나는 억지로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고마워. 목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허약했다. 휠체어는 긴 복도를 지났다. 양옆으로는 굳게 닫힌 방문들이 있었다. 나는 모든 문에 전자잠금 장치가 달려있고 벽 모서리에 CCTV가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곳은 요양원이라기보다는 고급 교도소에 가까웠다. 대부분의 입소자분들은 휴게실이나 재활센터에 계세요. 김간병인이 설명했다. 그래서 복도가 조용하죠. 입소자. 얼마나 완곡한 표현인가. 나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유하지만 병약한 부호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 중 상당수는 입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사했다. 내 방은 박시준의 말대로 햇볕이 잘 들고 넓었다. 침실은 작은 거실과 연결되어 있었고 5성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 의료 장비와 벽에 비상 호출 버튼이 아니었다면 병실이라는 것을 거의 알아차릴 수 없었을 것이다. 마음에 들어? 박시준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다. 응.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카메라가 있을 법한 몇 군데에 시선을 잠시 머물렀다. 근데 좀 무서워. 그가 내 손등을 토닥였다. 걱정 마. 내가 매일 보러 올게. 윤 부팀장님도 널 특별히 신경 써줄 거고 윤지아를 언급할 때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손바닥을 살짝 긁었다. 그것은 암호였다. 우리의 작은 비밀. 지난 7년간 이 동작은 사랑해를 의미했다. 이제는 역겨울 뿐이었다. 김 간병인이 나를 침대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동작은 능숙하고 부드러웠다. 서연우님, 점심은 1시간 후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쉬시겠어요? 네. 나는 눈을 감고 피곤한 척했다. 박시준이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나 이번 수속 좀 밟고 올게. 금방 돌아올게.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즉시 눈을 뜨고 재빨리 방 안을 훑어보았다. 침대 머리맡, 천장 내 귀퉁이, TV 위, 3개의 숨겨진 카메라가 침대를 향하고 있었다. 역시 감시당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카메라의 등을 보였다. 담요주름 사이에서 지원이가 준 초소형 신호 교란기를 꺼냈다. 스위치를 누르면 10분간 카메라 화면에 노이즈가 발생하지만 감시실에서는 일시적인 신호 문제로만 여길 것이다. 3분 후 창밖에서 가벼운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더니 한 그림자가 재빠르게 창문을 넘어 들어왔다. 최지원, 간병인과 똑같은 분홍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너 미쳤어? 내가 목소리를 낮췄다. 들키면 어쩌려고. 지원이 씩 웃으며 손에 든 출입카드를 흔들었다. 빌렸지. 2층 서쪽 CCTV는 지금 수리 중이야. 우리한테 20분 있어. 그녀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단추만 한 장치를 꺼냈다. 최신형 녹음기야. 내 침대 머리판 뒤에 붙여. 음성 감지 기능에 배경소음 제거까지 돼. 우리는 손발을 맞춰 장비를 설치했다. 지원이는 동시에 방을 빠르게 확인했다. 욕실엔 카메라가 없지만 중요한 얘기는 하지 마. 도청기가 있을 수 있어. 약은? 내가 물었다. 성분 분석 결과는? 지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최악이야. 그 비타민, 유산 유도제일 뿐만 아니라 서방형 디기탈리스 성분도 들어있었어. 장기 복용하면 신부전을 유발해 딱 내 수술 후에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이지.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자연사시킬 작정이었구나. 살인의 증거조차 남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지원이 내 귓가에 다가왔다. 박시준의 전 여자친구 단서를 찾았어. 윤지아 말고 더 예전에 의대 시절에 사귀었던 여자. 이름은 이서연. 그 사람 얘기는 들어본 적 없는데
걔가 졸업하기 3달 전에 자살했거든. 지원이 내게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이건 걔 동생 이서진이야. 계속 언니의 죽음을 조사하고 있었어. 사진 속의 젊은 여자는 나와 눈매가 어딘가 닮아 있었다. 등골을 타고 한기가 흘렀다. 박시준은 일부러 이런 타입의 여자들만 노리는 걸까? 창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원이는 재빨리 내게 새 스마트폰을 건넸다. 암호화된 문자만 보낼 수 있어. 비상시에만 써. 그리고는 재빠르게 창밖으로 몸을 날려 정원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내가 막 폰을 숨겼을 때 문이 열렸다. 박시준이 들어왔고 그 뒤를 윤지아가 따랐다. 그녀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배는 이미 완연했다. 얼굴에는 직업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연우 씨, 몸은 좀 어떠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가식적이었다. 저는 윤지아입니다. 환자분의 약물 치료를 담당하게 됐어요. 나는 억지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불 밑에서 손바닥을 꼬집어야만 달려들어 그 위선적인 얼굴을 핥히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있었다. 윤지아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능숙하게 내린 거를 확인했다. 박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수술 후 회복이 좋으시지만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차트를 들었다. 제가 환자분 약 처방을 좀 조정했어요. 영양 보충제를 좀 추가했거든요. 영양 보충제. 나는 비웃음이 나올 뻔했다. 사람 목숨을 앗아갈 독약을 말하는 거겠지? 고마워요. 나는 나지막이 말하며 박시준을 쳐다봤다. 그는 윤지아 뒤에 서서 그녀에게 다정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한때는 나에게만 향했던 그 눈빛이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윤지아가 차트를 덮었다. 저녁 식사 후에 간호사가 약을 가져다 줄 거예요. 꼭 제때 드세요. 그들은 내 상태를 몇 마디 더 묻고는 함께 나갔다. 문이 닫힌 후 나는 열을 세고 조용히 일어났다.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아래 정원 분수대 옆에 박시준과 윤지아가 서 있었다. 그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손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푸른 배 위로 올라갔다. 이 장면은 어떤 독약보다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결국 한편의 연극이었을 뿐이었다. 나는 커튼을 내리다가 문득 침대 머리맡의 차트를 발견했다. 윤지아가 아까 실수로 놓고 간 것이었다. 나는 재빨리 펼쳐보았다. 안에는 초음파 검사 결과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태아 성별, 남, 임신 주수, 24주 3일. 뒷면을 보니 누군가 연필로 주소와 시간을 적어 놓았다. 내일 밤 8시 메이플 빌라 12동.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고의였다. 윤지아는 내게 시위하고 있는 것이었다. 내일 밤 자신들의 데이트 장소를 알려주면서 그녀는 내가 아직도 모든 사실을 모르는 바보 같은 아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검사 결과지를 제자리에 두고 침대에 다시 누웠다. 내일 밤 8시 박시준은 아마 당직을 핑계로 나갈 것이다. 그때가 내가 행동을 개시할 때였다. 저녁 식사는 제 시간에 배달되었다. 정갈한 영양식이었고 옆에는 작은 약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하얀색, 파란색, 그리고 분홍색 약 3알이 들어있었다. 나는 삼키는 척하며 몰래 숨겼다. 간호사가 식판을 가져간 후 나는 즉시 약을 티슈에 싸서 속옷 안에 숨겼다. 지원이가 가지러 올 방법을 찾을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요양원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침대에 누워 복도를 가끔 지나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갑자기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나는 즉시 눈을 감고 균일하게 호흡했다. 잠들었네. 박시준의 낮은 속삭임이었다. 약효가 확실히 듣는 거지? 여자 목소리였다. 윤지아가 아니었다. 박미연, 내 시누이였다. 물론이지. 저녁 약만으로도 내일 정오까지는 푹 잘 거야. 박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내일 밤이면 마지막 절차를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호흡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그들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나는 속눈썹 틈으로 박시준, 박미연, 그리고 시아버지 박만호가 모두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죽어가는 사냥감을 둘러싼 독수리 떼 같았다. 변호사 쪽은 해결됐어? 박만호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박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위임장에 서명만 하면 모든 재산이 내 명의로 넘어와요. 그러고 나서 걔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고요. 정말 의심 안 하고 있는 거 맞아? 박미연이 다그쳐 물었다. 그날 갑자기 윤지아 씨에 대해 묻던데. 걘 그냥 순진에 빠진 멍청이야. 박시준이 냉소했다. 7년 동안 내가 하는 말은 뭐든 믿었어. 내일 밤 내가 당직 서는 동안 당신들이 위임장 들고 와서 서명받아. 막 깨어났을 때가 가장 몽롱해서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을 거야. 그러고 나서는 박미연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아가 특별한 약을 준비해뒀어.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하는 약이야. 부검해도 원인을 찾을 수 없을걸. 나는 거의 호흡을 유지할 수 없을 뻔했다. 그들은 이렇게나 태연하게 나를 살해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이것이 그들에게는 익숙한 수법처럼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 이서연이라는 애처럼? 박미연이 갑자기 물었다.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서연, 지원이가 방금 언급했던 자살했다는 전 여자친구. 닥쳐, 박시준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 그냥 물어본 거야. 박미연이 억울한 듯 말했다. 이번엔 저번보다 액수가 훨씬 크잖아. 그만들 하고 나가자. 박만호가 그들을 제지했다. 내일 계획대로 진행해.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다시 잠겼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침대 머리판 뒤에 녹음기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을 것이다. 이서연이라는 이름까지 포함해서 나는 조용히 지원이가 준 새 폰을 꺼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긴급, 이서연 사망사건 상세 조사해줘. 내일 저녁 7시 박시준을 요양원에서 빼내야 해. 답장은 금방 왔다. 알았어. 이서연 사건, 새로운 사실 발견, 사망 전 유언장 수정. 전 재산을 약혼자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가족은 남자친구가 없었다고 주장함.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똑같은 수법, 다른 희생자, 박시준은 연쇄 살인범일지도 모른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다. 차가운 달빛이 내 침대 위로 쏟아졌다. 내일은 생사를 건 대결의 날이다. 그리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시준은 내가 도살장의 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이미 발톱을 갈아두었다는 것을 그는 모를 것이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을 통해 들어왔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베개 밑에 숨겨둔 녹음기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어젯밤 박시준 일가의 대화가 독사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들은 오늘 손을 쓸 작정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일부러 소리를 냈다. 몇 분 후 문이 열리고 김간병인이 약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서연우님,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는 상냥하게 웃었다. 잘 주무셨어요?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나는 이마를 짚으며 힘없는 목소리를 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다. 어젯밤 오늘의 계획을 세우느라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김간병인이 즉시 긴장했다. 혈압이 좀 낮으시네요. 포도당 주사 놔드릴게요. 그녀가 나간 사이 나는 재빨리 매트리스 밑에서 지원이가 준 새 폰을 꺼냈다. 새벽에 온 암호화된 메시지가 있었다. 이서연 사건 돌파구, 사망 일주일 전 유언장 수정, 수혜자는 약혼자 박모 씨, 부검 보고서 조작됨, 원본에는 질식사로 기록, 동생 이서진과 접촉 완료.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또 다른 사고사 희생자. 박시준의 수법은 똑같았다. 부유한 집안의 여자를 유혹해 신뢰를 얻고 유언장을 처리한 뒤 장애물을 제거한다. 김간병인이 포도당 주사를 들고 돌아왔다. 나는 맞는 척하며 실제로는 링거줄을 살짝 비틀어 약이 들어가지 않게 했다.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어떤 약물의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됐다.
박 교수님은 언제 오세요? 내가 힘없이 물었다. 오후 회진 시간에 오실 거예요. 그녀가 내 링거 속도를 조절하며 말했다. 연락해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바쁘시면 괜찮아요. 김간병인이 나간 후 나는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했다. 담요 밑에 숨겨둔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고 침대에서 사고로 떨어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나는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일부러 팔을 침대 머리맡에 부딪히게 했다. 링거 거치대가 넘어지면서 약병이 산산조각 났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간호사 2명이 뛰어들어왔다. 서연우님, 나는 바닥에 웅크린 채 호흡을 가쁘고 얕게 조절했다. 가슴이. 이쯤 막란허 나는 휠체어로 옮겨져 의료센터로 향했다. 복도를 지날 때 나는 CCTV 카메라가 모두 빨간불이 켜진 채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지원이의 교란기는 짧은 시간만 효과가 있었다. 나는 서둘러야 했다. 의료센터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한 후 경미한 심장 타박상 가능성이 있어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었다. 방해 감시 카메라에서 벗어나 몇 시간 동안 의료센터에 머무는 것. 남편에게 연락해주세요. 나는 힘겹게 간호사에게 말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나는 그 틈을 타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커튼으로 6개의 병상을 나눈 반개방형 관찰구역이었다. 내 자리는 가장 안쪽이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호출 버튼이 있었지만 감시 카메라는 없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환자복 주머니에서 새 폰을 꺼내 재빨리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계획 시작. 박시준을 요양원에서 최소 3시간 동안 빼내야 해.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준비 완료. 10분 후 그에게 호출이 갈 거야. 녹음기는 준비됐어? 나는 환자복 안감에 꿰맨 초소형 녹음기를 만졌다. 지원이가 어젯밤 창문을 통해 건네준 최신 장비였다. 48시간 연속 녹음이 가능하고 10m 밖의 작은 소리까지 잡아낼 수 있었다. 과연 10분도 채 되지 않아 밖에서 박시준의 다급한 발소리와 짜증 섞인 질문이 들려왔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절대 어떤 충격도 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박 교수님. 간호사가 긴장하며 설명했다. 서연우님께서 직접 호출 버튼을 누르셨고 저희가 도착했을 땐 이미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커튼이 거칠게 젖혀지고 박시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흰 가운도 제대로 입지 않은 걸 보니 집에서 급하게 달려온 모양이었다.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았다. 연우야, 어디가 불편해? 가슴이 답답해. 나는 간헐적으로 말했다. 어젯밤에 악몽을 꿔서.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엄지손가락을 내 맥박에 댔다. 걱정해서가 아니라 내 생리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일부러 호흡을 불규칙하게 하고 심박수를 높였다. 바로 그때 그의 폰이 울렸다. 박시준은 짜증스럽게 폰을 꺼내보더니 얼굴색이 변했다. 이건 받아야겠습니다. 그가 간호사에게 말했다. 원장실에서 온 전화라서요. 그는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를 아주 낮췄지만 나는 몇 개의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언제요? 제 환자가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내 침대 옆으로 돌아왔다. 표정은 이미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연우야, 병원에서 긴급회의가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 넌 여기서 안전할 거야.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 나는 그의 소매를 잡고 겁에 질린 척했다. 가지마. 착하지. 그가 내 손가락을 떼어냈다. 심장 이식 수술이야.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서둘러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떠났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지원이가 준비한 조호이산, 겨울이산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다. 계획대로라면 박시준은 이제 긴급수술에 최소 3시간 동안 발이 묶일 것이다.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가 정말 요양원을 떠난 것을 확인한 후 나는 호출 버튼을 눌러
간호사를 불렀다. 몸이 많이 좋아졌다며 방으로 돌아가 쉬고 싶다고 말했다. 간호사는 내 생체 신호가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고는 동의했다. 휠체어를 타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도 끝 약재실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약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윤지아, 그녀는 문을 등지고 전화를 하고 있었다. 오늘 밤에 반드시 끝내야 해. 그 사람 바보 같은 얼굴 보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휠체어가 지나갈 때 나는 일부러 기침을 했다. 윤지아가 깜짝 놀라 돌아보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얼굴에는 순식간에 직업적인 미소가 걸렸다. 서연우 씨,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나는 고개를 숙여 허약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방으로 돌아온 후 나는 즉시 여러 곳에 숨겨둔 녹음 장비들을 확인했다. 모두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침대에 누워 기다리기 시작했다. 오후 3시, 문이 열렸다. 박시준이 아니었다. 박미연과 시아버지 박만호였다. 박미연은 손에 폴더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가식적인 걱정을 담고 있었다. 새언니, 좀 괜찮아요? 그녀가 침대 옆에 앉았다. 오빠가 수술 때문에 못 와서 저희가 대신 와봤어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쯤 감아 피곤한 척했다. 박만호는 침대 발치에 서서 뒷짐을 지고 있었다. 아가, 서명해야 할 서류가 좀 있단다. 의료비랑 상속세 관련 서류인데 시준이가 너무 바빠서 우리한테 대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어. 왔구나. 나는 힘없이 손을 뻗었다. 제가 볼게요. 박미연이 재빨리 폴더를 펼쳐 서명란 몇 군데를 가리켰다. 다 형식적인 절차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요. 그녀가 내게 펜을 건넸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힘겹게 서류를 읽는 척하며 실제로는 핵심 조항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역시나 재산 위임 동의서와 유언장 수정 부록이었다. 서명하는 순간 내 모든 재산은 무조건 박시준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나는 펜을 내려놓고 관자놀이를 눌렀다. 시준 씨 오면 그때 할게요. 박만호의 얼굴이 즉시 어두워졌다. 그 녀석 바빠서 오늘 밤에도 못 올지 몰라. 이 서류들 아주 급한 거야. 내 치료비 정산이랑 관련된 거라고. 나는 계속 모르는 척했다. 무슨 정산이요? 그냥 서명하면 된다고요. 박미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가 이내 억지로 억눌렀다. 새언니, 다 언니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녀가 계속 시계를 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분명히 시간에 쫓기고 있었다. 박시준은 그들에게 내가 저녁 식사 후 특별한 약을 복용할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약효가 나타나기 전에 서명을 받아내야 했다. 알았어요. 나는 천천히 펜을 들고 일부러 손을 심하게 떨었다. 첫 번째 서명란에 비뚤비뚤하게 서자를 그리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다. 아, 아파. 너무 아파요. 박미영과 박만호가 눈빛을 교환했다. 빨리 의사 불러와. 박만호가 명령하며 동시에 펜을 쥔 내 손을 눌렀다. 서명부터 끝내고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박시준이 헐떡이며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창백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박미연이 깜짝 놀랐다. 오빠, 수술 중 아니었어? 취소됐어. 박시준이 큰 걸음으로 다가와 폴더를 확 낚아챘다. 내가 돌아와서 처리한다고 말했을 텐데요. 나는 그들 세 사람 사이의 눈빛 교환을 몰래 지켜보았다. 명백한 내분이었다. 박시준은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바꾼 것 같았고 그의 가족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연우는 쉬어야 해. 박시준이 강경하게 말했다. 두 분은 먼저 돌아가세요. 박만호와 박미연이 마지못해 떠난 후 박시준이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저 사람들이 너무 서둘렀어.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손등을 문질렀다. 감촉이 차가웠다. 그 서류들이 중요하긴 해. 하지만 내 상태가 좀 더 좋아지면 그때 해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와 의존을 표현했다. 당신이 최고야. 그가 미소 지으며
내 이마에 입을 맞추려 몸을 숙였다. 그때 그의 흰가운 주머니에서 폰이 진동했다. 그는 폰을 꺼내보더니 얼굴색이 살짝 변했다. 이건 받아야겠어. 과에서 온 전화야. 박시준은 창가로 가서 등을 돌리고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를 아주 낮췄다. 내가 이 번호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안 돼. 오늘은 안 돼. 걔 상태가 불안정해. 나는 조용히 손을 베개 밑으로 뻗어 녹음기의 감도를 높였다. 그 자산들 아직 동결 안 풀렸어. 은행에서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했대. 알아. 이틀만 더 시간을 줘. 지아야, 진정해. 윤지아, 나는 숨을 죽이고 모든 단어를 잡아내려 애썼다. 안 돼. 지난번 방법은 쓸 수 없어. 너무 위험해. 서연이 때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이번엔 액수가 너무 커서 의심을 살 거야. 내 피가 순간 얼어붙었다. 이서연, 그가 직접 인정했다. 들어. 오늘 밤 계획대로 야근 주되 너무 강하게는 하지 마. 서명할 때까진 정신이 있어야 하니까. 내일 은행에 데려가서 처리하고 그러고 나면 네가 알아서 해. 그가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즉시 눈을 감고 균일하게 호흡했다. 몇 초 후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조용히 닫혔다. 나는 즉시 폰을 꺼내 지원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결정적인 증거 확보. 그가 직접 이서연과 지난번 방법을 언급했어. 윤지아가 오늘 밤 손을 쓸 거야. 답장은 금방 왔다. 경찰이 비밀리에 개입했어. 내일까지만 버텨. 계획대로 은행으로 가. 서진 씨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어. 서연 씨가 죽기 전에 동생에게 박 의사가 날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고. 나는 문자를 삭제하고 폰을 숨겼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마지막 햇살이 내 시트를 붉게 물들였다. 오늘 밤은 가장 위험한 밤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시준은 자신이 포식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신이 한 걸음씩 덫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그 표정이 분명 볼만할 것이다. 나는 시트에 주름을 펴고 조용히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저녁 식사 쟁반 위에 약이 침대 머리맡 조명 아래 기묘한 분홍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그 새 알의 약을 빤히 쳐다보았다. 이불 밑에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늘 밤 윤지아가 드디어 직접 손을 쓸 작정이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윤지아가 흰 가운을 입고 들어왔다. 손에는 기록판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이미 완연했고 걸을 때 한 손을 습관적으로 배 위에 올렸다. 이 동작은 어떤 말보다 더 내 눈을 아프게 서연우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힘든 척했다. 좀 이따 먹으면 안 될까요? 입맛이 없어서. 윤지아의 입가가 경련을 일으켰다. 약은 제때 드셔야 해요. 박 교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박 교수님, 그녀가 그 세 글자를 언급할 때 눈에 옅은 애정이 스쳤다가 이내 짜증으로 바뀌었다. 나는 물컵을 건네받으며 일부러 손을 심하게 떨었다. 물 몇 방울이 시트에 튀었다. 제가 할게요. 나는 약을 집어 입에 넣는 척하며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겼다. 따뜻한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약의 존재를 감춰주었다. 윤지아는 내 목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삼키는 동작을 확인한 후에야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박 교수님께서 이따 오실 거예요. 그녀는 돌아서려다가 걸음을 멈췄다. 참, 내일 은행에 가셔야 한대요. 나는 눈을 깜박이며 혼란스러운 척했다. 은행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재빨리 직업적인 표정으로 돌아왔다. 푹 쉬세요. 문이 닫힌 후 나는 즉시 약을 뱉어 티슈에 싸서 베개 밑에 넣었다. 이 약들은 이전 것보다 색이 더 진했다. 분명히 약의 양을 늘린 것이었다. 나는 폰을 꺼내 지원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약 확보, 내일 나를 은행에 데려갈 계획. 답장은 금방 왔다. 성분 분석 결과 충격적. 치사량의 10배에 달하는 디기탈리스, 즉시 심근경색 유발 가능.
증인 확보 완료. 내일 그물을 거둔다. 나는 문자를 삭제하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다. 요양원은 고요했다. 지금은 밤 9시. 박시준이 언제든 올 수 있었다. 나는 침대 머리판 뒤에 숨겨둔 녹음기를 확인하고 환자복 안감에 꿰맨 두 번째 녹음 장치를 만졌다. 지원이가 어제 간호사를 통해 건네준 최신 모델이었다. 48시간 연속 작동이 가능했다. 10시 정각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나는 즉시 눈을 감고 호흡을 허약한 상태로 조절했다. 발소리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익숙한 향수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연우야. 박시준이 나지막이 불렀다. 그의 손가락이 내 맥박에 닿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균일하고 미약한 호흡을 유지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목에 잠시 머물더니 만족스러운 듯 작게 콧소리를 냈다. 양이 충분하군. 내일 서명할 때까지는 버티겠어. 그가 혼잣말을 했다. 침대가 살짝 내려앉았다. 그가 내 옆에 앉아 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나야, 잠들었어. 응, 10배 용량. 아니,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줘. 은행에서 허약하지만 정신은 있도록 확실히 해도. 전화기 너머로 윤지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피커폰이 아니었지만 들릴 정도였다. 박시준, 나 이제 못 참아. 뱃속의 아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오늘 밤에 끝내버려. 진정해. 박시준이 목소리를 낮췄다. 500억 자산이 아직 동결 상태야. 본인 서명이 필요하다고. 내일 은행 가서 그거 해결하고 그러고 나면 내 마음대로 해. 약속하는 거지? 약속할게. 이서연 처리할 때처럼 깨끗하게.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가 다시 한번 살인을 직접 인정했다. 아, 맞다. 윤지아가 갑자기 말했다. 그 최지원이라는 의사. 오늘 또 요양원에 왔었어. 옛 동료 보러 왔다는데 뭔가 이상해. 박시준의 목소리가 즉시 긴장했다. 최지원? 걔 연우랑 절친이잖아. 누굴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봐. 필요하면 예전 방법을 써. 예전 방법. 내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들은 지원이에게까지 손을 뻗치려 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박시준은 다시 한번 내 생체 신호를 확인한 뒤 떠났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감히 눈을 뜰 수 있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폰을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지원이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이 널 알아챘어. 조심해. 그리고 기록을 삭제했다. 창밖에서 번개가 치고 곧이어 천둥 소리가 울렸다. 폭풍우가 오려나 보다. 내 마음속의 폭풍처럼. 박시준과 윤지아의 대화는 모두 녹음되었다. 그들이 이서연을 언급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다. 나는 그가 나의 임종 직전에 모든 죄를 직접 인정하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베개 밑에 약을 꺼내 조명 아래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작고 분홍색인 약들은 본래 나의 죽음의 사자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박시준의 심판서가 될 것이다. 새벽 3시. 요양원 전체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나는 조용히 일어나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다. 지원이가 지난주에 몰래 건네준 소품들이었다. 안에는 심장 박동을 일시적으로 미약하고 불규칙하게 만드는 특수 주사기, 물에 녹이면 폐부종과 유사한 거품을 발생시키는 흰가루, 몇 폭, 그리고 병실 장식품에 숨길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장비가 들어있었다. 나는 능숙하게 모든 것을 설치하고 그 주사기를 내게 주사했다. 거의 즉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다. 나는 침대로 돌아가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다. 이후의 혼란은 내가 예상한 그대로였다. 의료진이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박시준이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은 채 가짜 공포에 질린 얼굴로 달려왔다. 폐 부종이야. 기관 삽관 준비해. 그가 검사 후 외쳤다. 분주한 상황 속에서 나는 바늘이 정맥을 찌르고 약물이 혈액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진짜 응급 약물이었다.
내가 방금 주사한 약을 중화시키는 약. 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처럼 보일 것이었다. 혈압 60에 40. 누군가 외쳤다. 연우야, 정신 차려. 박시준이 내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나 훌륭한 연기인가. 나는 거의 그에게 박수를 쳐줄 뻔했다. 의료진이 내 주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고 각종 응급 장비가 동원되었다. 나는 눈을 반쯤 감은 채 미약하고 힘든 호흡을 유지했다. 입가로는 일부러 거품을 조금 흘렸다. 지원이가 준 흰가루의 효과였다. 30분간의 응급처치 후 내 생체 신호는 마침내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다. 의료진이 차례로 떠나고 박시준과 당직 의사만 남았다. 위험했습니다. 당직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다. 수술 후 합병증에 약물 반응이 겹친 것 같습니다.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박시준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선생은 가서 쉬세요. 모두가 떠난 후 그는 문을 잠그고 내 침대 옆으로 돌아왔다. 나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준씨, 쉿, 말하지 마.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괜찮아질 거야. 나 죽는 거야? 나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게 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웃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뒤틀린 미소였다. 사실 연우야, 죽음이 너에겐 해방일지도 몰라. 나는 숨을 멈췄다. 왔다. 드디어 그가 가면을 벗으려 하고 있었다. 7년 동안 매일 내 그 순진한 얼굴을 보며 연기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악독했다. 그게 얼마나 역겨웠는지 알아? 널 사랑하는 척, 내 그 지루한 소설과 유치한 꿈에 관심 있는 척하는 거. 나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충격과 상심을 표현했다. 왜? 돈, 당연히 돈 때문이지. 그가 비웃었다. 내 부모님은 참 절묘한 때에 죽어줬어. 그 많은 유산을 남기고. 아쉽게도 전부 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난 계속 완벽한 남편 연기를 해야만 했지. 서현. 나는 힘겹게 그 이름을 내뱉었다. 박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네가 어떻게? 이내 그는 긴장을 풀었다. 상관없지. 어차피 넌 곧 걔랑 저 세상에서 만날 테니까. 그는 내 귓가에 몸을 숙였다. 목소리는 사랑을 속삭이듯 부드러웠다. 그래, 내가 이서연을 죽였어. 널 죽이려는 것처럼. 걘 너무 똑똑해서 내 계획을 눈치챘거든. 근데 넌 너무 멍청해서 지루할 정도였어. 윤지아랑 아이는? 나는 간헐적으로 물었다. 지아야말로 내게 어울리는 여자야.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내가 약을 조제하는 걸 돕고 사고들을 처리해줬지. 우리 아이는 내 500억 유산을 상속받고 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좋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나는 눈을 감고 눈물을 계속 흘렸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결국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극이었다. 울지 마, 여보. 박시준이 비꼬며 말했다. 내일 넌 상태가 좋아질 거고 은행에 가서 서명하게 될 거야. 그리고 펑, 심장마비 발작. 응급처치했지만 사망, 부검에도 원인을 찾을 수 없을걸. 지아의 처방은 완벽하거든. 그는 일어나 흰 가운을 정리했다. 푹 쉬어. 내일은 중요한 날이니까. 문이 닫힌 후 나는 즉시 눈을 뜨고 눈물을 닦았다. 화병에 숨겨둔 카메라와 침대 밑에 녹음기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박시준의 모든 자백, 그의 모든 뒤틀린 표정이 법정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나는 조용히 폰을 꺼내 지원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전부 자백했어. 이서연 건까지 내일 계획대로 진행해. 답장은 즉시 왔다. 경찰 준비 완료. 서진 씨도 준비됐어. 내일 모든 게 끝날 거야. 나는 문자를 삭제하고 창밖을 보았다. 폭풍우는 지나가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박시준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생사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냥감은 이미 자리를 바꿨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내일
그가 의기양양하게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은행에 갈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치밀하게 짜인 천라지망, 텐로디멍일 것이다. 나는 시트에 주름을 펴고 입가에 진정한 미소를 띄었다. 이 연극도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은행의 회전문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내 휠체어를 금빛으로 감쌌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일부러 호흡을 가쁘고 힘들게 했다. 손가락은 휠체어 팔걸이에 힘없이 걸쳐 있었다. 박시준은 나를 밀며 마치 은행 업무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걸음이 가볍고 당당했다. 거의 다 왔어, 여보.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따뜻한 숨결이 귓가에 닿았다. 조금만 더 힘내. 나는 거의 보이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으로는 재빨리 은행 로비를 훑어보았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몇몇 보안 요원들이 제자리에 서 있었다. VIP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나는 지원이와 경찰이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알았다. 어젯밤 상태가 악화된 후 박시준은 서둘러 오늘 아침 은행 방문을 잡았다. 그는 내가 갑자기 죽기 전에 자산 동결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리고 나 역시 이 연극의 마지막 그물을 거두기 위해 이곳에 와야 했다. 박시준 선생님, 오셨습니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명찰에는 고객관리팀장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다.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VIP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시준은 나를 밀며 김 팀장을 따라갔다. 나는 김 팀장이 걸을 때 오른손을 계속 정장 주머니 근처에 두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곳에 경찰 통신기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내 휠체어는 커다란 원목 테이블 앞에 놓였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부와 지문 인식기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절차에 따라 김 팀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우님 본인께서 계좌 동결 해제 의사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 상태가 특수하심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본인 서명과 지문 날인이 필요합니다. 박시준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전에는 위임 처리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액 자산 동결 해제는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새로 생긴 규정입니다. 김 팀장이 태연하게 서류를 밀었다. 서연우님, 서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초점 없는 눈으로 서류를 바라보았다. 손이 떨리며 펜을 향해 뻗었다. 박시준은 내 모든 동작을 긴장하며 지켜보았다. 목울대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내 손끝이 펜에 닿으려는 순간 나는 갑자기 손을 떨어뜨리고 고개를 옆으로 떨구며 격렬하게 기침했다. 연우야. 박시준이 나를 부축하며 김 팀장을 향해 돌아섰다. 이 사람 휴식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방이 있습니까? 김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VIP실도 충분히 조용합니다만 5분이면 됩니다. 박시준은 거의 소리를 질렀다. 김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뒤편에 작은 회의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10시에 지점장님 순시가 있습니다. 박시준은 두말 없이 나를 밀고 VIP실을 지나 뒤편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만 있는 간단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은행 홍보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박시준의 얼굴이 돌변했다. 서연우, 이 중요한 때에 연기하지 마. 그가 내 턱을 붙잡고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끝나. 나는 초점 없는 눈을 유지했다. 힘이 없어. 그가 서류 가방에서 미리 약물을 채워둔 주사기를 꺼냈다. 그럼 내가 정신 차리게 도와줄 수밖에. 바늘이 내 팔을 찌르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약물이 빠르게 퍼지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시야가 이상할 정도로 선명해졌다. 이것은 강력한 흥분제의 일종이었다. 박시준은 내가 서명할 때 정신을 차리게 한 뒤 다른 약물로 나를 저 세상으로 보낼 작정이었다. 자, 이제 서명할 수 있겠지. 그가 냉혹하게 말하며 서류와 펜을 내 앞에 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일부러 첫 획을 빗돌게 그었다. 이게 뭐야? 내가 힘겹게 물었다. 그냥 계좌 동결 해제 서류야.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명만 하면 요양원으로 돌아가서 쉴 수 있어. 나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자산정권 위임 동의서. 서명하는 순간 내 명의의 모든 재산은 무조건 그에게 넘어간다. 나는 천천히 서자의 첫 획을 긋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다. 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 아파. 너무 아파. 나는 눈물을 쏟아내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박시준이 욕설을 내뱉으며 나를 부축했다. 연기하지 마. 할 수 있다는 거 알아. 정말 안 되겠어. 나는 그의 옷깃을 붙잡고 그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 나 이제 죽는 거지? 그의 표정이 분노에서 놀라움으로 이내 기묘한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드디어 똑똑해졌네. 그가 피식 웃으며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래, 넌 이제 곧 죽어. 윤지아의 약이 30분 안에 심근경색을 일으킬 거야. 지금 신이 와도 늦었어. 나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왜냐고? 그는 뭔가 웃기는 얘기를 들은 듯했다. 네가 500억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소름 끼치게 멍청하니까. 대학 때부터 내가 하는 말은 뭐든 믿었잖아. 그 우연한 만남. 내 시간표 연구하는데 한 달 걸렸어. 영웅적인 구출? 50만 원 주고 고용한 깡패들이었어. 심지어 내 부모님 그 비행기 사고도 내 피가 순간 얼어붙었다. 부모님 비행기 사고? 그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눈에 경계심이 스쳤다가 이내 다시 긴장을 풀었다. 상관없지. 어차피 넌 곧 그 비밀을 가지고 관 속에 들어갈 테니까. 그가 몸을 숙여 펜을 주어 내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서명해. 마지막 체면은 지켜. 나는 펜을 꽉 쥐었다. 손가락이 더 심하게 떨렸다. 이서연도 이렇게 죽었어? 박시준의 얼굴색이 변했다. 네가 어떻게 이서연을? 이내 그는 깨달았다는 듯 말했다. 최지원, 그 쓸데없이 참견 많은 년. 그가 벌떡 일어나 좁은 방 안을 서성였다. 그래, 이서연도 너처럼 멍청했어. 원래는 살 수 있었는데 굳이 내 인턴 기록을 파헤치다가 나와 그녀의 삼촌, 그 항공사 정비사와의 거래를 알아냈거든.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항공사 정비사. 부모님이 타셨던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 기체 결함 소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서명해. 그가 갑자기 포효하며 테이블을 내리쳤다. 너랑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 내 목소리가 쉬어나왔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박시준이 냉소했다. 증거는? 비행기 사고 조사 결과는 기체 결함이야. 내 죽음이 심장마비 발작인 것처럼. 그가 내게 몸을 숙여 다가왔다. 이제 서명해. 안 그러면 윤지아한테 약을 좀 더 넣어달라고 해서 10배는 더 고통스럽게 죽게 해줄 테니까. 나는 천천히 펜을 들어 서류 위에 비뚤비뚤하게 내 이름을 썼다. 박시준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며 조급하게 서류를 집어 확인했다. 지문, 그가 인식기를 가리켰다. 찍어. 나는 오른손을 뻗었다. 검지 손가락이 인식기에 닿으려는 순간 나는 의식을 잃고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박시준이 욕을 하며 나를 부축하려 몸을 숙였다. 나는 그 틈을 타 혀 밑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녹음기를 뱉어 그의 정장 안주머니 가장자리에 붙였다. 정신 차려, 젠장. 그가 내 뺨을 때렸다. 나는 천천히 정신을 차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다 끝났어? 지문이 남았어. 그가 거칠게 내 손을 잡아 인식기에 강제로 눌렀다. 녹색 불이 켜지고 기계에서 인증 완료 알림음이 울렸다. 박시준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뒤틀린 표정이었다. 드디어 그가 일어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5년 계획이 드디어 완성됐군. 5년 계획? 내 부모님 비행기 사고 뉴스를 본 날부터 시작됐지.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미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거리낌이 없었다. 500억 유산에 내 생명보험금까지 합하면 나와 윤지아가 왕처럼 살기에 충분해. 나는 휠체어에 힘없이 기댔다. 날 사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사랑, 그는 뭔가 터무니없는 농담을 들은 듯했다. 서연우, 이 세상에는 사냥꾼과 사냥감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 넌 아주 오랫동안 내 사냥감이었던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그는 정장을 정리하고 서명된 서류를 소중하게 서류 가방에 넣었다. 윤지아가 아마 요양원에서 마지막 약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걱정 마. 그리 고통스럽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잠드는 것처럼. 나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다. 왜? 이 모든 걸 내게 말해주는 거야?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리고 네가 상심한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즐거워.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박시준이 깜짝 놀라 돌아섰다.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권총을 든 경찰 6명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선두에 선 사람은 바로 김 팀장이었다. 그는 이제 경찰 신분증을 들고 있었다. 박시준 씨, 당신을 살인 미수,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박시준이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이건 오해입니다. 전 아내의 은행 업무를 돕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가요? 나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눈물을 닦으며 더 이상 허약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건 뭐죠? 나는 스마트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방금 전 박시준의 모든 자백이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네가 500억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소름 끼치게 멍청하니까 이서연도 너처럼 멍청했어. 비행기 사고 조사 결과는 기체 결함이야. 박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변했다. 그는 귀신이라도 본 듯 나를 쳐다보았다. 너 안 아팠어? 다 나았어.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윤지아의 독약이 아니라 강 원장님과 한 선생의 올바른 치료 덕분이지. 경찰이 다가와 박시준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이럴 순 없어. 나는 저명한 의사야. 저 여자는 정신병이 있다고. 저 녹음은 전부 조작된 거야. 녹음은 시작일 뿐이야. 나는 그의 정장 안주머니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떼어냈다. 네가 윤지아와 통화하며 살인을 모의한 기록, 네 가족들이 유산을 논의하던 영상, 그리고 나는 문 쪽을 바라보았다. 이서연의 동생 이서진 씨가 제공한 증거들까지. 마른 체구의 여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눈에는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박시준 씨, 저 기억하세요? 제 언니가 죽기 전에 제게 전화했어요. 당신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요. 경찰이 이미 재부검을 했고 언니가 질식사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박시준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다리에 힘이 풀렸다. 경찰에게 부축당한 채 그는 끌려나가다가 갑자기 나를 돌아보았다. 눈에는 순수한 악의가 담겨 있었다. 네가 이긴 것 같아? 윤지아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은행 로비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기자들이 이미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이 장면은 내일 신문 일면을 장식할 것이다. 저명한 의사, 아내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 박시준이 쌓아올린 모든 명예, 지위, 미래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김철수 팀장. 실제로는 형사과 김철수 팀장이 다가왔다. 서연우 씨,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저희 팀이 이미 요양원에서 윤지아를 체포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려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갑자기 현기증이 느껴졌다. 흥분제가 아직 내 몸속에서 작용하고 있었다. 최지원이 방으로 뛰어들어와 나를 와락 껴안았다. 세상에, 너 정말 대단해. 그녀는 나를 놓아주고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괜찮아? 그 자식이 뭘 주사한 거야? 강력한 흥분제일 거야, 아마. 나는 억지로 웃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구급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다. 최고의 의사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내가 은행 문 밖으로 나갈 때 햇살이 눈부셨다. 플래시가 계속 터지고 기자들이 큰 소리로 질문했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구급차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며 들것 위로 쓰러졌다. 7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다. 나는 차 천장에 깜박이는 불빛을 보며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박시준이 부모님 비행기 사고를 언급했을 때 그가 미처 끝내지 못한 말, 그와 항공사 정비사는 무슨 거래를 했던 걸까? 이 의문이 가시처럼 내 마음속에 밝혔다. 어쩌면 박시준의 범죄는 살인 미수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일지도 모른다. 법정의 나무 의자는 차갑고 단단했다. 나는 원고석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정면을 응시했다. 6개월이 지나 박시준의 사건은 드디어 선고일을 맞았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법원 경위의 목소리가 조용한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며 가슴에 단 작은 은색 심장 모양 펜던트를 만졌다. 부모님이 내게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었다.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호기심 많은 시민들, 그리고 몇몇 낯익은 얼굴들로 가득했다. 최지원, 이서연의 동생 이서진, 그리고 박시준에게 치료받았던 몇몇 환자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안경 아래 천장 조명이 반사되었다. 피고인 박시준의 살인미수, 사기, 의료기록 위조 등 12개 혐의에 대하여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내 시선이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박시준은 구겨진 수의를 입고 있었다. 한때는 정갈했던 머리는 이제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은 검게 그늘져 있었다. 지난 6개월이 그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여주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 두려움이 스쳤다. 모든 혐의, 유죄가 인정됨.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법정은 순간 술렁였다. 박시준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내 법원 경위에게 제지당했다. 판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판결을 낭독했다. 윤지아는 공모 및 불법 의료 행위로 징역 18년, 박시준의 아버지 박만호와 동생 박미연은 사기 방조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패정, 법봉이 내려쳐졌다. 박시준이 법원 경위에게 끌려나갔다. 내 옆을 지날 때 그는 갑자기 저항하며 내게 달려들려 했다. 서연우, 이 천하의 개 같은 년, 네가 내 모든 걸 망쳤어. 법원 경위가 즉시 그를 제압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소리쳤다. 네가 이긴 것 같아? 난 언젠가 나갈 거야. 그때쯤이면 당신은 노인이 되어 있겠죠. 나는 평온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은행 회의실에서 어떻게 살인 계획을 직접 자백했는지 평생 기억할 거고요. 나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비행기 사고 말이에요. 조사는 이제 막 시작됐어요. 박시준. 그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서연우 씨,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판결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자들이 몰려들어 마이크와 녹음기가 거의 내 얼굴에 닿을 뻔했다. 지원이가 재빨리 내 옆으로 와서 어미닭처럼 팔을 벌렸다. 여러분, 서연우 씨는 현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잠시 후 김 변호사님의 기자회견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녀는 나를 보호하며 인파를 헤쳐나갔다. 기다리고 있던 검은 세단에 올라타고 나서야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어때? 복수를 끝낸 기분이. 지원이가 내게 물 한 병을 건네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의 쾌감 같은 건 없어. 그냥 해방된 기분이야. 차창을 내리자 초여름의 바람이 뺨을 스쳤다. 서진 씨는 뒷차에 있어. 지원이가 한숨을 쉬었다. 이제야 언니에게 떳떳해질 수 있게 됐네. 차는 도시의 거리를 달렸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지며 앞유리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나는 지난 반년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박시준과 윤지아의 체포, 언론의 광적인 보도, 길고 긴 조사와 재판,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발견. 항공사 쪽은 진전이 있어? 내가 물었다.
지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 정비사 박시준에게 돈을 받고 비행기 점검 때 손을 썼다고 자백했어. 하지만 비행기 사고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박시준은 그냥 서씨 집안에 겁을 좀 주라고만 했다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심장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부모님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범인은 처음 나에게 접근한 이유가 자신의 성과를 확인하고 유산을 노리기 위해서였다. 이 사실은 어떤 칼날보다 더 아팠다. 지원이 내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 생각해.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재단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 나는 억지로 현실로 돌아왔다. 장소는 인테리어 끝났고 다음 주부터 의료진 채용 시작할 거야. 부모님 유산의 일부를 사용해 심장병 환자 재단을 설립하는 것. 이것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추모 방식이었다. 재단은 수술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돕는 데 특화될 것이다. 지원이는 의료 고문을 맡았고 이서진은 홍보 업무를 자원했다. 아, 맞다. 지원이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다. 박시준의 그 빌라는 어떻게 할 거야? 팔았어. 나는 짧게 말했다. 그 돈은 전부 재단에 기부할 거야.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집에서 나는 단 하루도 더 머물지 않았다. 사건 이후 나는 지원이의 아파트에 잠시 머물다가 지금의 작은 집을 구했다. 밝고 간결하며 과거의 그림자가 전혀 없는 곳이었다. 차는 붉은 벽돌의 작은 건물 앞에 멈췄다. 입구에는 연우 심장건강재단이라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다. 직원들이 다음 주 개관식을 위해 로비를 꾸미고 있었다. 대표님, 젊은 비서가 달려왔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몇 제약회사에서 협력 문의도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보고를 들었다. 시선은 넓고 밝은 접수 공간, 최신 장비가 갖춰진 진료실, 그리고 벽에 걸린 부모님의 사진을 훑었다. 두 분은 마치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웃고 계셨다. 밤이 깊어졌을 때 나는 혼자 차를 몰아 도시 외곽의 추모 공원으로 갔다. 부모님의 묘비 앞에 나는 흰 카네이션 2다발을 놓았다. 사건은 끝났어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밤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어떤 대답처럼. 나는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묘비에 새겨진 부모님의 이름을 더듬었다.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두 분이 그 비행기를 타지 않으셨다면 목이 갑자기 메어왔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설령 결말을 알았더라도 두 분은 그날의 비행을 선택하셨을 거라는 걸. 그토록 고대하던 결혼기념일 여행이었으니까요. 나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박시준이 내게 주었던 모든 선물이 들어있었다. 결혼 반지, 목걸이, 시계. 모든 물건에 치밀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묘비 앞에 쏟아붓고 기름을 부어 불을 붙였다. 화염이 치솟으며 그 거짓된 기억들을 삼켰다. 뜨거운 열기가 공기를 왜곡시키고 내 마음속 마지막 원망까지 가져갔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순진한 소녀가 아니에요. 나는 불꽃을 향해 속삭였다. 하지만 그 일부는 간직할 거예요. 아름다움을 믿는 능력 말이에요. 불꽃이 잦아들고 제가 바람에 흩날렸다. 나는 일어서서 무릎에 먼지를 털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사진을 한 번 더 보고 말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엄마. 돌아서 떠날 때 내 발걸음은 올 때보다 한결 가벼웠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내일은 재단 개관일이자 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남편에게 의존하던 순진한 아내에서 홀로 비바람을 맞설 수 있는 여자로 변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잔인했지만 진정한 나 자신을 찾게 해주었다. 단순히 서씨 집안의 딸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다른 사람을 도울 능력과 의지를 가진 서연우라는 사람을. 폰이 진동했다. 지원이가 보낸 메시지였다. 내일 행사 최종 확인. 그리고
너 주려고 잘생긴 남자 자원봉사자 몇 명 찜해놨어. 완전 내 스타일임.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일에나 집중해라고 답장했지만 입가의 미소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어쩌면 언젠가 나는 다시 신뢰하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다. 밤하늘에 첫 별이 반짝였다. 나는 초여름의 향긋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기다리는 차를 향해 걸어갔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다.